KF-21은 미드급 전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하이로 미디엄 믹스라 해가지고 양과 질이 중간 정도 되는 전력들을 세 종류로 나눠서 쓰자. KF-21도 이 철룡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공대 미사일 탑재해서 북한의 지하시설 파괴 이런 것들 맡을 수 있죠. 에비에이션 어워드는 매년 그게 최고의 비행기를 뽑는데 군용기 중에 최고 비행기로 KF-21을 선정해서 핵심 치프 엔지니어 분들을 표창장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한국을 부러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웨이브에서 번역기를 돌려서 보다가 깜짝 놀래요.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의 소식을 영어로 적어서 해외 고객들한테 보여드리고 우리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K방산에 투자라는 투자 입문서 및 방위사업에 대한 개설서를 써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이 시점에 KF-21 엔진 기술 개발을 제안한 이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판에서 롤스로이스가 한국의 엔진 사업, 특히 KF-21을 국산화 엔진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제가 롤스로이스 한국 지사, 그러니까 책임 있는 분들한테 몇 번 취재를 하니까 생각보다 놀라운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잘 모르겠다, 이게 대해서 제가 또 취재를 해봤는데, 이건 롤스로이스 한국 본사가 아니라 롤스로이스 글로벌한 관점에서 우리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과 협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지만 이 롤스로이스의 영국 본사에서 이런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꺼냈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롤스로이스가 항상 이제 자동차 회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 최고의 터빈 회사, 정확히 말하면 발전용 터빈, 그 다음에 선박용 터치석 가스 터빈, 그 다음에 여객용 제트 엔진, 이런 데서 미국의 GE, PW, 그러니까 프래트 앤 휘트니와 함께 세계 3대 제트 엔진 기업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한국의 KF-21 엔진 국산 사업에 이 본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당장에 롤스로이스에서 찾아와가지고 한국이랑 같이 협력을 하자, 요건 아니겠지만 우리 KF-21을 엔진 국산화, 첨단 엔진 사업이라 부르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이런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롤스로이스가 이제 세계 3대 첨단 회사라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아직 장수명 제트 엔진, 그러니까 롤스로이스가 생산하는 여객용 엔진 이런 것보다 한참 모자란 편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가 아니면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것은 제트 엔진 개발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나온 오해가 있습니다. 제트 엔진을 개발할 때는 RSP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제트 엔진은 개발한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다르고 기술도 엄청나게 높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실패 확률도 높아요. 제네럴 일렉트릭, 프레넷 윈트니, 롤스로이스조차 이런 여객용 제트 엔진을 수십조 이상 만들어서 매출액이 높은데도 새로운 제트 엔진을 한번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실패하면 상대방의 시장을 순식간에 뺏겨요. 그런데 제트 엔진 시장이라는 거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 아무리 큰 제트 엔진 회사라도 혼자서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 RSP란 방식인데요. RSP란 건 말 그대로 리스크 쉐어링을 어떻게 한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개발비가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3대 빅3 이런 엔진 회사들 말고도 여러 회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개발하고, 성공하면 수익도 나눠 갖고 실패하면 그 리스크도 같이 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RSP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엔진들이 여객기 엔진 거의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파트너가 부족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트 엔진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만들 수 있는 국가 자체가 잘 없고, 새로 이런 만드는 국가,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니라도 이런 부품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10개도 안 됩니다. 가장 최근에 여기서 진입한 거는 이제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산이 엔진을 아무리 많이 잘 만들어도 영국이라든가 미국 엔진 회사와 협력할 수는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년간 이 새로운 RSP 파트너로 진입하면서 일본의 엔진 사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본의 엔진은 그 완성된 엔진, 그러니까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손으로 만든 엔진 교육들이 완성되거나 이게 실용화된 것들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진 사업을 실패하고 한국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은 기술력은 일본이 높고 매출도 높습니다. 이 비밀이 RSP에 있는데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3.5조 원을 들여가지고 KF-21이 들어가 첨단 엔진 만든다. 그러면 자신의 새로운 RSP 파트너, 일본은 다음에
기업들의 그 리스크 쉐어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 관점에서 한국의 엔진 사업을 키워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 그것이 자기들한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국 본사에서 롤스로이스가 KF21에 관심을 가진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이 RSP라는 건 당연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롤스로이스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전 세계 엔진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방식이라서, 제가 취재한 결과 롤스로이스, 영국 롤스로이스 말고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미국의 프레데트 인티니, 그리고 프랑스의 샤프란까지 이런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바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사의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 엔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유명한 건 EJ200이라는 엔진입니다. 이거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러니까 유럽의 표준 4.5세대 전투기, 우리 KF21 라이벌이기도 하죠. 요 엔진이 가지고 있는데, 이 출력과 힘도 우리 KF21이 가지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F424 엔진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개발 도중에는 미국이 이제 F424 엔진을 한국에 팔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이 엔진을 쓸 생각이었어요. 크기나 이런 것들이 대해서 좀 이제 적절한 편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트렌트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에어버스 A330에 주로 쓰는 엔진인데, 이 엔진 경우에는 이제 에어버스 비행기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그 세계 시장에서도 좀 그 매출이 높아서 단일 매출로 수십조 원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수백 대의 민항기에 장착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AE2100이라는 터보 프롭 엔진이 있습니다. 터보 프롭 엔진이라는 거는 제트기에다가 프로펠러를 붙여서 연비를 높이고 속도를 조금 포기한 이런 엔진인데, 우리가 흔히 군용 항공기를 생각하는 이제 미국의 C130 수송기가 이 엔진을 달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군용기에서 쓰고 있는 터보 프롭 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라팬이라는 엔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요거는 지금 롤스로이스가 차세대 먹거리로 개발 중인 최신형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은 항상 이게 20년 전의 제트 엔진과 지금의 제트 엔진이 뭐 속도가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진화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연비와 효율성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엔진과 지금의 엔진이 이게 다른데, 요것은 어떻게 비밀이 있냐면, 바이패스라는 제트 엔진의 기능, 그러니까 엔진의 힘을 바람을 팬에 돌려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엔진에서 폭발된 그 연소가스를 낼 것인지, 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비율이 최적화가 됨에 따라서 같은 연료를 써도 항속거리가 달라지고 신뢰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울트라팬이 만약에 이제 실제 개발 완료되면 기존 엔진보다 5에서 10% 이상의 연비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는 항공기의 그 운영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30년 전, 40년 전의 비행기나 지금 비행기랑 생긴 거는 이제 여기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비행기 가격은 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우리가 싼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는 비밀에는 이렇게 엔진 기술을 발달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생각해서 종합하자면, 롤스로이스는 영국 최고의, 그다음에 유럽 최고의 그 항공기 엔진 회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탑티어의 회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제안의 독자 엔진 개발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최적의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봤을 때 완전한 독자 개발에 대해서 약간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보여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건데, 우리가 공동 개발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술을 받아오니까 수출을 할 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엔진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사실 있었던 게 맞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제 공동 개발로 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엔진에 대해서 개발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껍데기만 부속하는, 그러니까 OEM처럼 약간 택가리를 한다,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왜 아닌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방위사업청 주도로 첨단 엔진 개발할 때 개발 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한 독자 개발, 어떤 기술이나 협력도 하지 말고 한국에서만 그 개발된 인력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국제 공동 개발을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데, 제가 취재해본 결과 완전한 독자 개발, 그러니까 해외에 어떤 기술도 벌리지 않았을 때는 15년 이상의 기간과 7조에서 5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다는 거는 지금 엔진을 개발하는 게 사실 대한민국이 제트 엔진 개발한 건 처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대형 엔진을 개발한 게 아니고,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소형 제트 엔진, 그리고 일회성 제트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개발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잘 생각하시면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다가 요즘 공대생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 매우 친한 친구도 지금 엔진 개발 현업에서 뛰고, 지금 현재 원래는 팀원
T1이었다가 이제 이런 사업들이 발달하니까 팀장이 됐는데 사람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T1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항공우주 추진공학 쪽에서 인력이 그렇게 많이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제 공동 개발이 필요한 것이고, 요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RSP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해요. 우리 KF-22 첨단 엔진 물론 개발비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매출도 많이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공 엔진을 먹고 살려면 이 RSP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조 원 이상의 개발이 들어가는 여객기 엔진을 우리가 혼자서 만들지 못하고, 만든다고 해도 그 엔진에 따른 비행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인증이란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중국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엔진 기술이 더 발달되고 제트 엔진도 만들지만 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산 엔진을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항공 당국이 인정을 해서 이 엔진을 가진 여객기가 운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국제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 세계 유수의 엔진 회사들과 협력을 하고,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군용 엔진뿐만 아니라 민수용 엔진 시장까지 진압하면 대한민국의 제트 엔진 산업은 아마 제 생각에는 조선 방산 반도체에 이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엄청난 매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법은 대략 이러합니다.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수출 권리라든가 아니면 IP에 대한 권리가 이 엔진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혹은 한국이 가지고 있대 국제공동 개발로 해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분산시켜서 만들면 대략 7년에서 8년의 개발 기간, 그리고 3.5조 원의 개발비로 KF-21에 들어간 첨단 엔진을 국산화할 수 있고, 개발 방식이나 협상 방식에 따라서 이게 수출 규제나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협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KF-21의 A사 레이더 성능은 세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선 세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게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근데 세계 최고가 아니라 해서 쓸모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번 시간에서 이거를 조금 더 오해를 풀어보자 하는데, 일단 KF-21의 A사 레이더 스펙에 대해서는 TR 모듈 1000개의 GAN 소자를 가졌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을 조금 더 나눠서 설명드리면, TR 모듈이란 거는 트랜스미터 리시버라는 개념으로, A사 레이더라는 건 일종의 권총의 겹눈과 같은, 혹은 디스플레이에서 유기화학 AMOLED 이런 디스플레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조그마한 송수신기가 하나로 모여져서 강력한 빔을 형성한 것이고, 옛날에 안테나는 하나의 빔을 형성할 때 겹시형 모양이 되는데, 이것이 직접되고 작아진 안테나들이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1000개다라는 것은 어느 이야기냐, F-35의 A사 레이더나 아니면 F-15 개량형의 A사 레이더는 이 TR 모델이 1500개,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인 라팔은 TR 모듈이 800개, 그리고 우리는 1000개. 그래서 F-35나 이런 미국의 최신 A사 레이더보다는 그 안테나 출력이 작다. 그래서 F-35 레이더의 탐지거리로 70에서 80%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GAN, 갈륨 나이트레이드라는 거예요. 요즘 휴대폰 충전기에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것들은 GAN 소자를 썼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혁신적인 발열을 가질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이 레이더 전파를 할 때 열이 너무 많으면 이걸 해소를 못했을 때 레이더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출력이 제한되는데, 옛날에 GAAS라는 그 소자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보다 출력이 더 낮았는데 GAN 소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높은 출력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 A사 레이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최신형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레이더를 1500개 소자가 아니라 1000개니까 성능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레이더는 레이더의 성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레이더를 우리가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미사일을 쏘거나 사격을 하거나 폭탄을 떨어뜨릴 때 레이더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보고 나서 이제 사격을 하는 거는 사실 인간이 눈으로 보고 이제 물건을 짚는 이 신경계 과정보다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이것을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데, 전투기가 탐지한 것에 대해서 무기의 병력을 제대로 내리고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기본적인 베이스 기술 자료, 그 다음에 논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수입을 산을 잡고 우리가 이제 국산 무장을 장착한다 해서 이 무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 레이더를 만들고
있으면 이제 수입산 무장을 달 때 수입산 무장에서 이제 어떤 모드라든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돼서 우리가 100%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눈이지만 사실 눈 이상 어떻게 보면 뇌나 아니면 신경계가 다 모여 있는 거랑 결과가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계량하고 수정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엄청난 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텔스와 내부 무장창이 적용될 KF-21 블록3는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그다음에 한국우주산업 등에서 이제 KF-21의 다음 스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KF-21 블록 3 이것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개발 방안 그리고 KF-21EX 이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개발 방안입니다. 이 두 개발 방향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나 결국에는 하나를 합쳐져서 정확한 사양이 정해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앞서 말해서 A사 레이더가 국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량에 유리하다 했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A사 레이더의 개량은 뭐 안테나를 단순히 크기로 가지고 이제 그냥 늘린다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개량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지 레이더, AI 레이더 이런 개념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서 추진하는 전파를 가지고 얘는 몇 킬로에서 가구나 이것을 기본적인 알고리즘 공식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이것을 AI나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면 우리가 모르는 물체 아니면 아주 작은 전파를 반사하는 물체도 이거 녹을 해봤는데 이게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인공지능 능력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차세대 AI 레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량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수입에 의존됐던 수입산 부품들을 국산으로 바꾸는 것들이 많은데 가령 IRST 적외선 탐색기라든가 그건 이제 엔진 앞서 제가 말한 첨단 엔진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서 KF-21 블록 3 이상에서는 지금 현재 63%인 KF-21을 국산화를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돈 문제 말고도 성능 문제가 중요하죠. 그 KF-21은 EX 그 다음에 블록 3는 5세대가 아니라 5.5세대 비행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 이것은 5세대의 능력에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5세대의 능력은 스텔스 능력입니다. 레이더파에 잘 잡히지 않거나 아니면 잡음 속에 자신을 숨겨가지고 적보다 먼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스텔스 능력인데 KF-21은 형상은 F-21 랩터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랑 비슷한데 완전한 스텔스 관계가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전파 흡수 소대라든가 무장의 외부 장착 때문입니다. 무장은 아시다시피 동그랗게 생기고 날카로운 핀들이 있으니까 이게 전파를 난반사하거나 탐지를 쉽게 해요. KF-21은 그걸 좀 숨기기 위해서 반매립 그 무장창이라고 절반 정도를 이제 붙여가지고 쓰는데 이마저도 절반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아예 내부에서 넣고 로봇팔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매끈하게 만드는 이 기술이 KF-21EX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F-35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스텔스성을 가지고 될 것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유무인 폭합 능력이 가지기 때문에 5.5세대 그러니까 5세대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이 유무인 폭합 능력은 아직 F-35나 F-22 같은 5세대 전투기도 인재 개발 중인 능력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KF-21이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스타크래프트를 기억을 하시겠는데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인터셉터라고 이제 안에 우주선이 떠다니면서 새끼를 키워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KF-21은 새끼 무인기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군집 운영이 가능합니다. 군집 운영이 가능한 게 뭐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KF-21이 아니라 전투기들은 혼자서 다니면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여러 편대를 만들어 다니면서 서로 역할을 보조하는데 이거를 인공지능 기술과 무인 드론 기술을 사용해서 혼자 돌아다닐 1인 비행대가 편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항공이나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다음에 LIG 넥슨 등 여러 그 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요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새끼 무인기가 이제 크기도 작고 속도도 느려가지고 이게 별거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들이 우리 KF-21보다 먼저 적진에 침투하게 되면 첫 번째 적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인기랑 이제 사람이 탄 유인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될 경우에는 이 무인기에서 먼저 발견해가지고 선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끼가 되어줍니다. 미끼가 되어준다는 건 뭐가 있냐면 이제 특수한 장비, 전자형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 작은 비행기가 KF-21처럼 과장되게 보이거나 레이더파이 적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을 속여가지고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 발사 위치를 자극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을 것이고 이 외에도 전자전, 그 다음에 타격이 가능한데 전자전 같은 경우에는 재밍한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전파는 거리의 2배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서 이런 소형 무인기가 전타 방해를 하면 아주 작은 전력으로
경제적으로도 저한테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이걸 스탠드인 제모를 하는데, 요래서 저거의 그 지상 공격기나 항공기 아니면 지상 미사일들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리고 아예 그냥 타격, 자살 공격을 해서 파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무인 복합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KF-21이 국산 무인 전투기와 편대 작전을 수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제가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되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연구소랑 로어스라고 하는 무인 편대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이만 봄에 이제 완성이 되고 올해 말에 첫 비행을 할 거예요. 이게 2027년까지 어떤 기능을 증명할 것이냐면, 제가 앞서서 무인 편대기는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다, 사람과 같이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사람의 지휘가 필요하고 사람과 AI 역할 분담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실증하기 위해서 KT-1 플랫폼 훈련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통신기를 넣어서 이 무인 편대기랑 같이 이 KT-1이 비행하는 것을 이제 실증 시범을 할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 대해서는 KT-1이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고 KF-21을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빨리 제트 전투기랑 그 다음에 이 무인 편대기 대한항공이 만든 거랑 같이 공동 비행을 하는 것에 대한 시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카이는 AAP라고 하는 또 무인 편대기를 개발해서 지금 노라됐고 곧 비행을 할 예정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 비행기인 FA-50과 통합해서 FA-50이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 AAP 무인기랑 통신을 하는 것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근데 또 이건 문제가 있는 게, 대한항공의 로어스라고 하는 이 무인 편대기는 좀 큰 편이에요. 7에서 5톤이라서 이게 사람이 타는 비행기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카이가 만든 무인기는 이제 자체 투자를 만들기 때문에 150kg,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 쪽에서 보면 아 이거는 드론이 아니야 미사일인데 이렇게 보실 만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작은 크기도 소용이 있는데 큰 대형 무인기랑 통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따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운輸산업 여기 투 트랙으로 이런 무인 편대기나 아니면 유무인 복합 전투 이런 기술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뭐 굳이 무리하게 합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각자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또 응용해주고, 대형 무인기와 소형 무인기가 둘 다 KF-21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이 연합해서 이제 KF-21 블록 3에서는 이 연구가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KF-21 엔진 국산화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가장 최근에 엔진 국산화에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던 행사는 제9회 부국강병 포럼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강은호 전국대학교 교수님, 전 방위사업 청장님이 개최한 방위사업 관련 세미나였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엔진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분이 둘 다 등장하셔서 각각의 회사의 역량을 좀 소개를 한 시간이 가졌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 김원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장이랑 그 다음에 고민석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님이 둘 다 각각의 엔진 개발 로드맵이나 계획들을 소개시켜 줬는데,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는 46년간 10,000개 이상의 엔진 개발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11종의 제트 엔진 설계 경험이 있다서 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제 공동 개발을 진행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자 IP가 시작된 부분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일부에서 제가 설명한 무인기 중에 로어스라고 하는 이제 그 무인 편대기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 장착한 엔진이 지금 초동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엔진인데, 요것도 국산화해서 KTF-5000이라는 새로운 국산 엔진 요기 낼 것입니다. 이 엔진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개발한 엔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장수명 제트 엔진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11종 이상의 그 제트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다 일회용 미사일에 장착해서 한 번만 작동해도 되는 건데, 연속 작동을 해도 고장이 나지 않는 기술은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뜨거운 열을 팬이 돌려가면서 이게 근도 안 가야 되고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이런 신뢰성 확보를 처음으로 도전한 게 이 KTF-5500이고, 처음 도전하니만큼 이거를 사람을 태워서 이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무인기에다가 먼저 적용하는데, 요 엔진 기술을 이제 앞으로 개량 확장해 가지고 첨단 엔진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에 이 첨단 엔진에 대한 디자인, 그러니까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봤을 때 니네들이 이 첨단 엔진 설계를 한다면 엔진에 팬은 몇 개 들어가고 길이는 어떻게 돼야 되고 요 직경이나 아니면 압축비 뭐 이런 세세한 스펙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라, 이런 것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고민석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님도 거의 비슷하게 하셨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독자 항공경 엔진을 개발해 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 처음 도전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상상 이상입니다. 왜 상상 이상이냐, 아마 요즘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주식도 많이 올라서
관심이 많이 가지실 건데, 이 회사는 가스터빈 엔진에 대해서 독자적인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스터빈 엔진은 이 제트 엔진을 땅에다 넣고 이게 발전기로 사용하는 것인데, 국내 IP, 그러니까 국산 설계로 해서 만든 가스터빈이 많이 이미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요것을 하늘을 나는 비행기로 이제 바꿔가겠다. 이렇기 때문에 비행기에 탑재하는 제트 엔진에 필요한 기술들을 자체 연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두산 에어빌리티의 강점은 테스트랑 소재 부분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국내 독자 IP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가스터빈에 들어갈 이 재료들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그 인프라도 많은데, 지상에 발전하고 있는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속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트 엔진, 우리 탑건을 생각하면 알겠지만 갑자기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기동성을 발휘하려면 출력이 변하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 엔진 소재랑 그 제트 엔진 소재가 다른데, 일단 가스터빈 엔진의 소재를 우리가 마스로 만들고 이 시편을 분석해 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용 제트 엔진에 만든 것은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고, 우리가 비행기를 날려본 적이, 비행기에 들어간 엔진을 날려본 적이 없는 걸 인정하셔가지고 두산 에어빌리티는 새로운 또 접근 방법을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초소형 제트 엔진 개발에 먼저 도전하겠다. 그래서 250파운드나 이제 이런 소형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소형 제트 엔진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사실 놀이용이었습니다. 드론이 발달하기 전에는 RC 비행기라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기억하겠는데 무선 조정 비행기가 유행을 했었어요. 이 무선 조정 비행기는 사실 모터나 이런 피스톤 엔진뿐만 아니라 제트 엔진을 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놀이용이었는데, 현재는 드론 기술이 발전되니까 이 제트 엔진 드론들이 속속 생기고 있고, 이 제트 엔진 드론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산 무인기 중에서 이제 제트 엔진 소형 무인기가 있고, 왜 해외에서도 이제 사이드 드론이라든가 이런 공룡형 드론을 제트 엔진으로 바꿔서 이 속도도 빠르고 기동성도 좋게 만들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 소형 제트 엔진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어빌리티가 자체의 연구로 해서 소형 제트 엔진을 만들어서, 비행기에 다는 엔진이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 국산 제트 엔진에 대한 수요도 충족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누가 이길까요?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어떤 개발 방식이냐면, 이제 KDDX나 다른 부기 체계들은 서로가 엔진이나 제품을 만든 다음에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위너 테이크스 올, 이 방식이 첨단 엔진 아닙니다. 제가 앞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제트 엔진 개발하신 분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돈이 모자란 것뿐만 아니라 개발하실 인력도 모자라요. 그래서 첨단 엔진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 사업이고, 국가가 IP를 가지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되고, 첨단 엔진 개발에 대한 여러 과제들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수주를 받아가지고 만들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엔진 개발자들이 다 들러붙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첨단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봤을 때, 두산이 좋냐 하나가 좋냐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궁금하실 건데, 수주를 어느 회사가 더 많이 받기 위한 이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쪽이 이제 수주를 받아오면 한쪽이 완전히 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제트 엔진 개발자, 과학자들이 들러붙어서 장시간 투자해야 되는 국책 사업이다. 국가가 주도한 사업에서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폴란드는 사실 K방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에 너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지금 K2 전차가 8조 원 규모의 2차 수출이 돼서 이제 단일 계약 규모로 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을 했는데, 진짜 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이게 될 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현대로템은 폴란드 전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현대로템이 트램이라든가 기차를 만들어서 폴란드에 트램을 먼저 만들고, 트램을 만들던 분들이 가서 폴란드가 전차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폴란드랑 현대로템이 이렇게 협의를 해봤는데, 폴란드는 K2 전차에 마음이 들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M1A2 에이브람스 레오파드2는 65톤에서 68톤인데 K2 전차는 55톤이라서, 이거 뭐 가벼운 전차 아니야, 우리는 40년 이상 국소련제 전차들 가벼운 전차 써봤는데 얘 방어력이 약해가지고 별로야, 니네들은 더 이걸로 만족이 안 되고 성능 개량을 해야 돼. 그래서 원래 현대 로템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기 전까지는 K2PL이라는
폴란드 전용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K2 전차를 벌크업한 버전인데 장갑도 늘리고 가격도 높이고 성능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걸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런 개발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폴란드 정부는 급하게 우리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할 수 있냐, 이것을 현대로템이 승낙을 해서 대한민국이 그 공급 물량 일부랑 그다음에 생산량을 풀 가동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 이 K2 전차 GF 게필러라는 걸 이제 폴란드에 수출했는데, 이 게필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 마개 이런 뜻이라 가지고 급하게 도입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도입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폴란드는 같은 시기에 미국과 독일한테도 똑같이 전차를 수령해 가지고 봤는데, 일단 우리가 배달이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가동률이라든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K2 전차의 장점이 미국산이나 독일산에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훨씬 낫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폴란드에도 저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K2 전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장갑이 약하다, 가볍다, 이거 맞으면 죽는다 하면서. 폴란드에서 전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폴란드에 K2 전차 간 다음에 줄자를 들고 와 가지고 K2 전차에 직접 올라타서 아, 이거 장갑이 얇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쳤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폴란드 군인 입장에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방어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확인이 됐고, 이건 K2 전차의 독자적인 컨셉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도 알고 기동성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 전차가 이제 넓은 폴란드 평원에서 기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위 명중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고장도 없고 방어력도 좋고 명중률도 좋으니까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2 전차 2차 사업에 대해서 원래는 작년에 진짜 계약이 됐을 건데, 다만 우리 측의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좀 연기됐다가 이제 계약이 된 것이고, 폴란드는 돈이 있으면 더 사고 싶어 하는 게 이 납기가 빠르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고 신뢰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요구사항을 또 반영해 주는 것도 우리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K2 TL 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버전은 구형, 그러니까 65도 이상의 대형 버전인데, 최종 버전에서는 이제 우리 현대로템과 폴란드 당국이 협의해서 3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버전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61톤 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작거든요. 우선 폴란드산 통신 장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폴란드 군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RCWS라는 장비가 들어갑니다. RCWS는 리모트 웨폰 컨트롤 시스템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원격 조종 기관포인데, 로봇팔에다가 기관포를 달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정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관포들은 이 전차장이라는 게 노출이 돼가지고 쉽게 공격받으면 이제 사망의 위험이 있는데 안전하게 사격을 할 수 있고, 이게 성능이 또 발달되면 대공 사격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기관총으로 맞추는 건 사실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일인데, 이런 로봇으로 컨트롤 되다 보니까 정밀 사격이 가능해서 대공 능력이 높아졌고, APS가 들어갑니다. APS란 건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능동 방어 장비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미사일이나 대포가 올라오면 이거를 요격하는, 그러니까 지상의 이지스함이 되는 기능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국산화된 버전이 공급될 것인데, 그래서 동시에 한쪽 방향에서 2개의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다, 최대. 그래서 이 APS가 작동된 동안에는 거의 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드론 제머가 달립니다. 드론 제머는 쉽게 말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이 너무 많고 전차에 파괴되니까 이걸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했는데, 초기에는 지향성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RCWS라든가 이런 센서에다가 제모를 달아서 드론이 오면 그쪽 방향으로 포탑을 돌려가지고 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대의 드론이 여러 방에서 온 걸 막지를 못해서 우리가 연구 끝에 전방향 제모, 비지향성 제모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360도 어느 방향으로 드론이 오든 방위 전파를 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제모가 이 K2 전차 PL의 위에 올라가 있고, 요런 계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그 우리 군인분들 만드는 이야기 들어보면, 아, 내수 역차별이다, 폴란드가 이렇게 좋은 걸 주고, 이렇게 항의도 많이 해서 우리 군의 K2 전차도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폴란드의 KF-21 도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KF-21 도입 가능성은 초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제가 폴란드에 취재를 해본 결과 폴란드 기자들이 아,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좀 평가가 높아지고, 아, 진짜 KF-21을 도입해야 되나, 이런 이슈가 나온 게 하나 터졌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좀 아시고 있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원래 폴란드는 F-35 미국제 전투기를 선호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F-35는 KF-22보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성능도 높고 전체적으로 무장 탑재 능력이 높아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중전,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도 이스라엘 공군의 F-35가 크게 활약을 했고, F-35를 폴란드도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공군이나 아니면 일부 분에서는 아직도 KF-21을 하지 말고 F-35를 더 샀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데 한 번에 살 때 가격이 비싸질 뿐만 아니라 정비 비용이나 소프트웨어 리프로그래밍 비용,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비용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다가 최근에 FA-50이 또 문제가 생겨서 한국산 KF-21 전투기 그 매력도가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행히 해결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사업은 FA-50GF라는 이제 경전투기를 폴란드에 수출했는데 요게 가동률이 떨어져서 폴란드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작년만 해도. 왜 그러냐면 FA-50에 들어가는 미국산 부품들이 제대로 수입이 안 돼서, 왜냐하면 미국 회사들이 요즘 생산성이 떨어져서 가동률이 낮았는데 요거를 또 무사히 잘 해결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폴란드가 이제 문제 수습 능력도 인정해 준 거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수습한 거지. 여기다가 추가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F-16 전투기는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자 폴란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공군은 F-16을 F-16V 버전이라는 걸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 V 버전이라는 거는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바꿔서 KF-21의 그 탐지거리에 준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하는 건데 요게 너무 비싸요. 생각보다 너무 비쌌었습니다. 폴란드가 F-16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 F-16 업그레이드 하려고 보는데 F-16 40대 업그레이드 한 돈으로 KF-21 새 비행기를 한 70대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폴란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그 구형 전투기를 개량해가지고, 물론 F-16은 굉장히 좋은 전투기입니다. 근데 개량해가지고 한 20년 더 쓸 바에 30년 이상 쓸 수 있는 더 아예 새빈 전투기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매니아들은 F-16 업그레이드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냥 그 돈으로 KF-21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거보다 이제 좀 반대되는 걸 그래도 미국제를 사자, 이런 여론들이 많긴 여기 또 폴란드에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미국제 전투기가 더 좋다, 국산을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아직 계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성능 기준으로 그 무기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운용 유지비, 그 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 이걸 생각해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들의 그 비용 대 성능은 세계 최고고 KF-21도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와가지고 FA-50 공장도 시찰하고 KF-22도 탑승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무궁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당장 다음 달에 폴란드가 KF-22 계약할 수는 없어요. 행정 절차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 하지만 내년, 내후년 조만간에 폴란드가 정말 구매 의향서를 제출할 날이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KF-21의 미래 확장성 및 수출 경쟁력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KF-21의 수출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4.5세대 전투기, 스텔스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고 전투 준비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이 증가한다, 이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5.5세대로 진화 가능한 전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KF-21 EX 버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 앞선 부분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KF-21의 경쟁자인 스웨덴의 그리펜, 그 다음에 프랑스의 라팔, 그 다음에 유럽의 유로파이터, 얘들도 똑같이 드론을 운용하면 KF-21의 장점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이 4세대 전투기들도 드론을 운용할 수는 있는데 KF-22보다 효율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얘들은 5.5세대,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그 상황에서 드론을 운용했을 때 적의 입장에서는 드론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너무 잘 보이니까 그냥 드론을 무시하고 사람 먼저,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유인 전투기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KF-21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텔스 성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렇게 드론이 탄 비행기지 사람이 탄 비행기지 적 입장에서 이게 구별이 어렵고, 요거 그 유무인 복합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지금 KF-21의 독침 무기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많이 안 알려진 것도 많습니다. 지금 항상 저도 영상을 이제 신사임당에서 만든 것 중에 이제 철룡 미사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도 만들었고 국산 무장이 있는데, 지금은 국산 무장이 결정된 게 철룡 공대지 미사일이지만 요거 말고도 수많은 신무기들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가령 이제 공대공 미사일 중에 우리가 미티어가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했은 것도 이제 독자료 여러분들 아실 건데, 이 미티어를 국산한 LRAAM 미사일, 그 다음에 단거리
장거리 대공 미사일 국산화 사업들이 2032년에서 2034년 사이에 완료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 미사일 만드는 업체들이 공급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수출이 금지가 돼도 국산 미사일을 달아서 수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미사일보다 더 강한 성능을 가질 것으로 목표가 되고 있고, 철룡이 중요하다, 철룡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했는데 철룡의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쉽게 말해서 철룡은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라서 우리가 후제선 여객기를 탈 때 속도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요게 개발할 예정인데, 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러시아의 뭐 야옹트 미사일 이런 것들을 아마 매니아 분들은 아실 건데, 기존의 대함 미사일이나 대지 미사일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적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30%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FA-50과 KF-21을 장착하는 걸로 개발이 중이 되고 있고, 이제 최근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요것들을 장착한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250파운드, 1000파운드 스텔스 미사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LIG 넥슨이나 하나 시스템 등 원래는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정부가 결정하고 군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업체가 이것에 대해서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방산이 성장하고 이 회사들의 이제 금융 사정이 좋아지니까 업체들이 스스로 이제 무기를 제한하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250파운드나 1000파운드 스텔스 미사일이 그건데, 철룡이 약 1.5톤 3000파운드 정도 돼서 너무 크고 무겁거든요. 이거보다 작고 민첩한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만들고 이러면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LIG 넥슨이 자체 연구를 하고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인공지능 모듈화가 들어가는데, 모듈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그 모듈을 바꿔 끼우면서 배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상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미사일을 한 발만 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여기다 AI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을 잘 격파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고리즘을 찾아내서 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2030년 내에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선보이고 수출 시장이나 국내 분에다가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이야기들이 6세 전투기는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아직은 만들지 못해요. 왜 만들지 못하는가? 6세 전투기가 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6세 전투기 F-47이라든가 중국의 J-36, J-50이 다뤘는데 이들에 대해서 정보가 알려진 게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중에는 레이저 빔이라든가 입자 무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스텔스 탐지 레이더 이런 것도 포함돼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최고의 그 항공 기술에 있는 걸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직 쫓아갈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KF-21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6세 전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행히도 이제 엔진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미래 엔진 어떻게 되는지 정해는 졌거든요.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4세대 레이더를 대신한 탐지 장비라든가 아니면 레이저포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급의 출력이 전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업체들의 홍보 영상 보면 6세 전투기 엔진도 로드맵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6세 전투기를 만들게 된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까? 기회가 있긴 합니다. 왜 기회가 있느냐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F-47, J-50, J-36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투기 중량의 2배 이상이에요. 거의 40톤 이상 중량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6세 전투기가 제가 이제 방송에 내는데 말할 때 대당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대당 한 3천억 원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비싸요. 그런데 너무 크고 비싼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 6세 전투기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 그러니까 초장거리 전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가까운 데서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도 많거든요. 대한민국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 같이 적국이 근접한 나라들은 이런 대형 전투기가 너무 비싸고 획득도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이런 유무인복 가축이 완성되는 10년쯤에는 대형 전투기를 대신한 틈새 시장, 그 6세 전투기, 그냥 6세 전투기 스텔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데 크기는 훨씬 더 작고 그 다음에 획득 비용도 저렴한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우리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주일미군의 능력과 권한이 확장될 것이라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일본이 통합사령부를 창설하고 이게 주일미군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이 지난 6월 28일에 일본 아사히 신문에 기고한 신문에서 주일미군 사령부가 이제 향후 수년에 걸쳐서 통합군 사령부로 전환된다.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나 한국은 둘 다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조약을 맺고 있으나 일본은 지금까지는 우리 한미 연합사 같은 조직이 없었어요. 이거를 설치한다는 것이고, 주일미군의 그 주요 임무가 기존 동맹을 관리하는 데서 너무
넘어서 가지고 인도주의적 재난 구호 혹은 주변 국가의 분쟁에도 대응하기까지 모든 작전을 재현하는 통합사령부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호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통합군 사령부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로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가 2025년 3월에 설치되어서 미일 간 지휘 통제체가 강화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공군은 공군끼리, 해군은 해군끼리, 육군은 육군끼리 이렇게 연합했는데 서로 간에 그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서로 중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가지고 기존의 주일미군의 역할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령관이 계급이 변경된다는 논의가 조금 있어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일본에서는 주일미군 사령관이 현재 중장 3성인데 4성 장군 대장으로 승격 요청을 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미군 측의 대답이고,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 사령관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미 대장급이기 때문에 주일미군 사령관까지 4성을 올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일미 동맹에 대해서 좀 더 통합군을 만들고 이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장급이라는 것이 이미,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이제 일본보다 더 격상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흐름은 결국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재편을 위해서 이런 통합군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스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적대국,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아예 지목을 했어요. 그 대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서 중국을 주적으로 상상했고, 한반도와 대만의 남중국해 하나의 전역이라 하고 이게 영어로 시어터인데 극장이 아니라 전구, 그러니까 전투 구역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한국군 구역, 일본 구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에 대응하는 하나의 구역으로 만들어서 전쟁이 터졌을 때 유기적으로 갈 수 있게 하자, 이런 개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이 빠지면 어떤 병력이 한국에 남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한미군의 지상군경에 빠진다는 건 확정된 소식이 아니나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28,000명이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얼마 전에 4,500명을 여기서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프닝이지만 이런 요구가 조금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파견된 부기를 점점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뒤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해요. 댄 콜든 전 국방장관 수석 부부는 이 주한미군을 4,500명이 아니라 10,000명까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상 전투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 오산 비행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게 철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게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주한미군을 점점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마 주한미군은 공군 중심의 ISR, 그다음에 타격 전력 이런 걸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 기지방어 지상군 정도만 남아있을 거고 2개 비행대만 남아있게 되면 기존보다 역할이 좀 줄어들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작전 책임 대부분은 한국군이 담당하고 잔류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 중심으로 가게 될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중국을 노리는 칼 끝이에요. 가장 가깝고 그래서 가장 위협적입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본토가 위협이 없었는데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장착하니까 이게 핵전쟁 위기까지 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쿠바가 미국에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거랑 똑같은 역할을 가진 게 우리나라의 평택 미군기지죠. 고산 미군기지와 같은 주한 미군기지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군사지를 가진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최근에 이야기된 거는 너무 가까워서 안 좋다. 이게 단순히 한미 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의 위협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수 중국과의 전투를 생각했을 때 주한미군 전력은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파괴되고 가장 먼저 공격해야 되는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군이라든가 이 미사일 전력으로 아주 단시간에 많은 수의 미군 장병들이 희생될 수 있다. 이게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이죠. 이 우려를 해소를 해야지만 이제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고 미국과의 지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제 작아지니까 이렇게 대응해야지 혹은 이제 가면 가는 대로 이제 냅두고, 이것은 옳지 않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방력이 이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면 미군 입장에서는 전쟁 초기에 우리 미군 사람들이 이제 사망할 위험들이 줄어드니까 한미동 주한미군 기지 철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미군의 병력 배치는 현재 어떤 상황이며 확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주일미군 규모는 약 55,000명이고 이게 주한미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많은 수의 병력이 있는데 도쿄 요코타 기지 중심으로 육해 공군이 통합 배치돼 있고 여기다가 오키나와에는 해병대 18,000명 그다음에 이 해병대 18,000명의 경우에는 이제 좀 이슈가 있어서 괌이나 하와이로 재배치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리고 육해 공군 해병대가 모두 일본에 있다. 한국에는 이제 해군은 정기적으로 정화하는 데가 없고 공군과 육군 병력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미군 같은 경우는 규모상으로는 전 세계 그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고 가장 넓게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한미군을 지상군 중심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상군 제2보병사단 중심의 대북 억제 전력,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한반도를 지켜주고 있고 여기다가 비행장들 오산기지가 있는데 오산기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적의 전략적 타격 임무보다는 전술공군이라 합니다. 전술공군이라는 거는 북한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군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그래서 전투기들 중심으로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일미군은 해군 공군이 중심이기 때문에 함대라든가 아니면 장거리 폭격을 하는 전력들이 많이 모여 있다. 여기다 플러스 오키나와의 해병대 기지가 유사시 대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작전 범위도 차이 있습니다. 주요 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우리 한미연합 조약 같은 경우에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돼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한국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일미군 같은 경우에는 인도태평양을 아우른다 해서 전체적으로 주일미군이 그러면 중국을 상대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된 건 없어요. 규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태평양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된 미국 위협이 중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다. 이런 미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미국이 일본의 전략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건 맞는데 한국과 일본의 특성이 너무 달라요. 일본은 한국보다는 훨씬 사정이 낮습니다. 물론 중국이 현재 미사일 전력이라든가 스텔스 폭격기 이런 것들을 갖추기 때문에 일본도 곧 한국처럼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요. 이 경우에는 괌이나 태평양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호주 쪽으로 이제 미군 기지들이 많이 옮겨갈 건데 아직까지 이런 장거리 미사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국과 현재 공격을 좀 막을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게 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병력이 재배치되거나 한국군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술적인 관점을 봐야 됩니다. 중국이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항공력과 배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거에 있을 거고 어쩌면 중국이 군사력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아지면 미국은 일본에서 철수하고 호주로 가야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미 호주에 엄청나게 큰 태평양 중심 기지가 있고 요거는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절대 닿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스텔스 폭격기나 배들을 많이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지역 분쟁 용이성 이런 것들이 좀 편하고 문제는 이게 있죠. 얼마 전에 호주랑 일본한테 미국이 대만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개적으로 물어봤을 때 상식과는 다르게 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호주는 대만이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바로 참전하겠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거는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건 국가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약속을 해놨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데 한다 안 한다고 그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가 상황을 보고 하여튼 해서 가면 그때 되면 이제 의리를 지킨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국제 관계는 너무 냉철하기 때문에 누군가랑 친하고 이런 친소 관계랑 그냥 국가의 이익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생각하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관점에서는 사실은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좀 안심을 좀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한미군 축소로 대북 억제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한국군 자체 능력만으로 가능할까요? 메울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군 자체 능력에서 이제 지상군이라든가 공군, 해군력 같은 게 전체적으로 북한보다 재래식도는 높죠. 이게 항상 한국군이 혼자서 다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확장 억제입니다. 확장 억제라는 거는 핵 보복은 아니고 북한이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했을 때 그 원전을 파기하고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가장 큰 예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나고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요것들이 확장 억제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한국군이 재래식 무기가 높아도 이게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북러 동맹 강화도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원래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나빴으면 사실은 유사시 러시아랑 협조를 해서 이제 북한의 후방 지역을 타격하는 이런 데 협조를 할 수도 있었을 상황도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해져서 전쟁을 조기 종식이나 이런 게 어려워졌고 다만 이제 임계철선 요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한미군이 전쟁 초기에 죽으면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지뢰를 작동시키는 인계 철선이다. 트립 와이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사실 미국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장병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정을 하기 쉽지 않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이렇게 굳건하게 한 거를 이제 사실은 이 실체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고 이게 없어진 것도 사실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이 축소된다는 것 자체에 북한이 오판을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항상 철수해라고 주장하니까 북한군이 기존에는 한국군에 대해서 이제 높게 평가를 하다가 미군이 없어졌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판단 실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 게 이제 핵 재래식 통합. 그러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는 전력은 주한미군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은 북한을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장기가 없어요. 1970년대 이후에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한 이 확장 억제 공약은 별개로 갈 수 있고 별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될 경우에 지금 확장 억제 공약을 좀 더 확실하게 증명하거나 아니면 상시 전략자원 배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국형 삼축 체제 이 고도화가 있는데 이 삼축 체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쏘기 전에 먼저 선제 타격을 하는 키체인, 그 다음에 쏘고 난 다음에 요격하는 KAMD, 그리고 쏘고 이런 교전 방어가 끝난 다음에 방영하는 KMPR이 있고 현 정부에서는 요 삼축 체제를 유지하기 좀 더 발전시키겠다. 특히 보복 능력에 대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란, 이스라엘 사태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너무 크고 비싸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 소진되고 나면 이게 방어를 하기 어렵다. 그리고 드론들이 개떼, 벌떼 전술에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보복하는 능력을 강하게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시 정찰 방어, 국산 지금 정찰 위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40대에서 60대들의 군집 소형 위성들을 우리는 그 우주상공에 띄워서 북한의 전 지역을 30분 이내에 다 이제 스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이야기되고 있고 미국의 이 관점에서 이제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걸 설득이 돼야 됩니다. 주한미군은 그 우리가 나가라에서 나가는 게 절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인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중국은 사실 그 어떤 멘트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제 생각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반 그 철수에 대해서 공개적 반응이 없다는 것은 철수한 게 좋다고 해도 문제고 나쁘다고 해도 문제인 게 이제 중국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있는 거고 사드 배치할 때는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굳이 말을 해봤자 자기 안 보이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주일미군이 대만 방어에 얼마나 기여할지 요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미군과 이제 미일연합군이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침공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걸 위해서 사실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심지를 건드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일본과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당이고 일당 독재를 했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이제 일본명 조어도 다오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중국 사람들은 거의 뭐 우리 동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같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들의 그 국민 정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영토 분쟁에 대해서 이런 양보가 없으면 이게 일본과 중국과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북한은 주한미군 감축을 뭐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우리나라 군대 다 없애고 이렇게 하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의 이익에서는 당연한 이익이고 한반도 분쟁할 때 이게 주한미군이 없어질 때 제3국의 개입이 더 쉬워진다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현재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랑 너무 가까워졌는데 반대로 러시아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다시 중국과 북한 관계가 더 좋아질 거거든요. 어쨌든 이 제3국들은 한반도에 미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중국을 얼마나 도와줄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항공 전력의 전반적인 판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래 동북아 항공 전력은 중국의 부상 외에는 사실상 상대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국과 일본의 그 항공 전력은 한국은 숫자가 많고 일본은 지위 많고
그리고 한국보다 북한이 더 숫자가 많고 질은 더 안 좋아지고 요런 거였다가, 중국은 원래 양만 많고 질이 떨어지는 게 최근 50년간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 중국은 4세대 5세대 전투기를 연간 200대 이상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질과 양 측면에서도 아시아 최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한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미국도 들어가야 되고, 미국의 항공 전력은 대부분 아시아 태평양 전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총합으로 13,000대의 항공기를 가지는 미국 공군이 아시아에서 최강이다. 왜냐하면 전시나 유사사격시 상황이 됐을 때 전 세계의 미군 공군 전력이 들어갈 수 있고, 주일 미군군 중심으로 F-35가 배치되는 게 현재 이제 미국의 아시아 항공 전력 주력입니다. 그리고 하와이나 괌에 아마 이제 6세 전투기 F-47이 완성되면 하와이, 괌, 알래스카에 F-47을 배치해가지고 아시아에 대한 작전을 쓸 것입니다. 중국은 3,300대를 보유하고 있고, 옛날에는 요즘 절반 이상이 다 구형기체인데 지금 절반 이상이 다 4세대 이상 비행기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5세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할 수 있는 J-22 추정치로 한 200대 이상 양산됐기 때문에 아시아에 배치된 F-35보다는 작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F-35 구매를 미국과 일본 이런 나라, 영국을 제외하고는 스텔스 전투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얼마 전에 J-35라는 새로운 또 5세 전투기가 공개되고 이제 운용을 준비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 비행기 합해서 1,45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투기가 이 300대 미만이라서 숫자는 작지만 F-15, F-2, F-35가 모두 다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입니다. 특히 F-2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가절하고 한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이 F-2가 이제 개발에 실패했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했는데, 요 실패들을 최근에 비행기들이 다 따라하기 때문에 F-2의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뭐 요즘은 그렇게 저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F-15 같은 경우에는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고 굉장히 좋은 전투기지만 노후화가 돼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릴 때 요새 전투기 업그레이드가 너무 비싸요. 이 정도면 새로 하는 사지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이제 F-15 업그레이드 내용을 많이 줄여서 실제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전력이 약화될 걸로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다가 5.5세대를 할 수 있는 GCAP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2027년에 기술 시범기가 나오고 2030년대에 나올 건데, 요 GCAP 같은 경우에는 F-47 6세대 전투기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기존 F-35 전투기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더 멀리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고 스텔스성이 더 좋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쟁에서 좀 만약에 일어난다면 큰 우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약 400여 대의 그 작전기를 보유하고 있고, F-4, F-5를 이제 퇴역하고 있기 때문에 KF-21이 모두 전력화되는 2032년 이후에는 크게 도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일 F-35, 중국 J-20, 러시아 Su-57의 운용 능력과 전략적 가치를 비교해 주신다면요? 역시 가장 이제 후달리는 것은 러시아의 수호이 57이 이 세 개 국가, 세 개 전력 중에서 가장 약하다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수호이 57 같은 이 5세 전투기를 지금 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가지고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배치된 것들이 다 지금 동부전선으로 지금 갔어요. 원래 수호이 57 공장은 그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동쪽 방향에 콤소몰스크라는 도시에서 만들고 있고, 김정은도 거기에서 수호이 57을 참관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많이 배치된 거를 전부 다 우크라이나 근처로 발표해서 세력도 작고, 수호이 57 자체의 성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호이 57은 실전 배치된 거지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원래 소프트웨어라든가 무장 통합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니까 이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 잘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수호이 57을 스텔스 성능 이런 것도 예상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좀 수호이 57이 제대로 된 스텔스로 대접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으로 2위는 J-20입니다. J-20은 지금 대량 생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인 F-35 전력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 F-35에 비해서 막 그 엔진도 별로다 이렇게 악선점이 많았는데, 그동안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스텔스 성능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다만 이제 엔진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공중전 능력은 F-35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J-21 역할은 조기 경보기를 할 수 있는 이 핵심 자산들을 원거리에서 저격하는 저격수의 역할을 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J-21 단점은 아직 지상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J-20을 사용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전략 표적을 공격하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F-35보다 떨어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이 센 건 역시 한미일의 F-35 전력입니다. 일본이 지금 100대 이상, 한국이 60대, 그리고 주일 미군이 40대 이상의 F-35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이 F-35 전력들은 연합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제일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과 공중전이 이미 다 실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텔스기를 사용한 장거리 침투 작전, 그다음에 동대공 작전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F-35가 아직 제일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공군의 전력에서 KF-21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KF-21은 미들급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군의 획득 전략은 원래 하이로 믹스라고 표현합니다. 하이급 전투기, 그러니까 성능이 제일 전투기로만 사면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전투기는 24시간 초계를 해야 되고 우리 영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또 필요해요. 너무 싼 전투기만 사면 또 성능이 좋은 적전투기에 대응을 못하고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로 믹스, 비싼 전투기랑 싼 전투기를 섞어서 쓰자, 이런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하이로 미디엄 믹스라 해가지고 양과 질이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전력들을 세 종류로 나눠서 쓰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하이급 전력으로는 F-35 스텔스 성능과 공중전 능력이 뛰어난 전투기, 그 다음에 F-15K 부장 탑재력이 뛰어난 전투기, 요것들을 하이급을 이야기를 하고, 로우급은 FA-50이라 해가지고 아예 싸고 이제 훈련기이지만 이제 급할 때 쓸 수 있고 빨리 출격할 수 있는 전투기, 미들급 전투기가 이 KF-21가 KF-16 V 버전입니다. 그래서 KF-21은 미들급 전력이라서 필요할 때는 로우급과 같이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하이급과 같이 작전할 수 있는 이 리베로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F-35 보조해가지고 대공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고, F-15K의 핵심 임무 중에 하나가 타우루스 미사일이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용해서 북한의 핵심 표적을 조기에 타격하는 건데, KF-21도 이 철룡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 탑재해서 F-15K와 같이 전쟁 초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북한의 지하시설 타격, 이런 것들 맡을 수 있죠. 반대로 FA-50처럼 이제 경전투기처럼 이제 빨리 전기가 가능하고 출력이 가능하고 가동률이 좋으니까 이제 적기가 침입했을 때 급하게 긴급 출력을 하는 이런 역할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공군의 전력을 KF-21 등장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주신다면요? KF-11 등장 이전에 지금 한국 공군은 사실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F4, F5 전투기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전투기에 대해서 전투 능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이 문제였어요. 추락하면 어쩌나 항상 노심초사했는데, 거기다가 F5, F4 같은 경우에는 구형 전투기에다가 이제 부품도 떨어져서 정비 수리를 하기도 어려웠는데, KF-21이 이제 이것을 대체하면서 자체 생산 및 유지 보수, 그래서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합니다. 지금 2,000회 정도 시험 비행이 총 KF-20 필요하고 그게 지금 1,000회 이상 했는데, 무사고 기록을 달성한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전투기인데도 이렇게 무사고를 달성한 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고, 그만큼 KF-21의 안정성을 증명한 거거든요. 전투를 하기 전에 추락을 해버리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KF-21은 안정적이고 새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동사들이 안심하게 탈 수 있다. 여기다가 이제 자체 개량이 가능하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KF-21이나 이런 10년 뒤, 20년 뒤에 KF-21 개량을 이야기를 했는데, KF-21 같은 경우에는 도입되자마자 바로 개량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 개량을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군이라든가 카이가 KF-21을 운영하면서 그 소프트웨어 개량도 같이 진행되고, 이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서 쉽게 이제 소스 코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우리가 없는 F-16, F-15, F-35보다 유연하게 저 위협에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KF-21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우선 아직도 계약이 유효한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KF-21을 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그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그 기술자의 기밀 유출 사건이 이게 불기소로 끝나서 이제 기술자들이 무사히 인도네시아 돌아가고, 그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방위사업총장,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우리나라 방위사업총장이 와서 이제 KF-21 양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도네시아가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하기로 KF-21에 대해서 계약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은 이미 지어져 있고 이제 그 제작하는 공사가 이제 좀 진행될 과정이라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가 좀 깊었어요. 그 1조 6천억 원 다 되지 못한다 해서 지금 이걸 깎았는데, 깎은 것에 대한 납입 일정에 따라서 이런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되면 여전히 제일 먼저 KF-21을 수입할 나라는 인도네시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외에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공군 공중전센터 장군이 탑승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요 사람의 경우에는 이 비행기를 사거나 시험 평가할 때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분이 KF-21이 완성이 안 되는데 탔다. 그리고 그 우수성을 칭찬했다는 거는 아랍에미레이트가 KF-21에 대해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나, 다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아직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게 F-35 전투기, 미국자 전투기 사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계속 방해를 해요. 이 방해를 단념하게 되면 이제 KF-21을 구매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조기 도입 가능성이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돼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급하게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라서 이제 이란, 이스라엘 이 전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이 또 뚫렸거든요. 그 서로의 미사일 이란 공격들이 이제 이라크랑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것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정 전투기 요구가 있으나, 이 사우디는 또 일본, 이탈리아, 또 영국이 만들고 있는 GCAP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GCAP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받아들였으면 아마 사우디에도 구매 의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좋은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 KF-21만 파는 게 아니라 KF-21의 모든 제반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드론 기술뿐만 아니라 드론과 KF-21을 연결하는 기술도 팔 예정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대한민국의 위성통신 시스템들을 만들 예정이고, 마치 스타링크와 같은 시스템들을 만들 기술인데, 이 기술을 민수용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용으로 쓰게 되면 무인전투기랑 유인전투기가 어디에서 멀리 떨어져 있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이 기술까지, 위성 기술까지 포함한 우주항공 전체 협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F-35를 고조하기 위한 전투기 지금 F-16이 쓰이고 있는데, 개량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제 개량 비용 대신에 신조 전투기로 KF-21을 조기에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고, 요게 될 경우에는 F-35랑 KF-21을 같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을 좀 벤치마킹해서 운영될 예정이고, 기타로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FA-50을 이미 구매한 국가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가능성이 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T-50을 구매를 했는데 T-50을 구매하고 스웨덴 그리핀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종결이 됐어요. 하지만 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페루 등 남미 국가, 그 다음에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잠재적인 고객으로 볼 수 있습니다. KF-21 등장의 경쟁국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게 질문이 참 수상적인데, 다른 경쟁국이라는데 나라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저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의 언론인들과 제가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야, 니네는 우리 전투기 어떻게 생각해? 꼭 물어봅니다. 이 Do you know 싸이 같은 질문인데, 이 예전과 지금과의 그 태도 변화가 좀 많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KF-21에 대한 최초 보도를 영문판으로 낸 게 2013년이고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취재를 한 건 2004년부터 취재를 했습니다. 그 각종 행사장에 따라가면서 세미나를 하고, 그때는 도면도 없었어요. 그냥 이런 컨셉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는 있었는데, 그때 KF-21이 KF-X라는 이름이고, 요걸 보도했을 때는 제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인데 본사한테 이야기해도, 야, 한국 이걸 어떻게 만들어, 사기치지만 너네들 그냥 연구개발비 따먹은 걸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굉장히 상처받고 이거를 울분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영어로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화만 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KF-21 시제기가 등장한 2021년 이후 지금부터 그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시제기를 비행하고 그 운용을 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항공기술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항공기술력 발전이 이 새로운 혁신사로 소개될 정도로 중요해졌고,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에서도 KF-21 시제기가 비행했을 때 그래서 에비에이션 위크 어워드를 줬어요. 이 어워드는 저희가 그래도 나름 120년 역사의 항공우주 전문 잡지라서 매년 그게 최고의 비행기를 뽑는데, 군용기 중에 최고 비행기로 KF-21을 선정해서 이 카이의 그 핵심 치프 엔지니어 분들을 이제 워싱턴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표창장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항공전이나 이런 것들에서 제가 일본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일본의 시사 잡지 이런 데다가 제 기사가 실리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대화를 했을 때 예전이랑 느낌이 다른 게, 사실 일본은 항상 한국이 좀 폄하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밀리터리 매니아란가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국에 종평가를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독도 문제로 한국을 적국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한국의 항상 이 무기가 별로 안 좋지, 뭐 구형 무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KF-21 비행하니까 일단 배가 아프고, 배 아프다는 거를 그들을 혼내려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한국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GCAP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일본과 영국이 이제 공동 개발해서 나올 건데 이게 너무 크고 비싼 무기고 이게 일본 항공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하려면 또 다른 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일본의 기술력이 낮은 건 아닌데 우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혼자서 만들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본에서는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한국을 불허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 달라진 게 예전에는 항상 유튜브에 악플 쓰시는 분이랑 똑같이 한국 무기 뭐 삼성폰 요새 안 쓰고 샤워 있었는데 이러면서 전기차도 이제 중국에 차 이런 중국의 국뽕 이런 것들이 사실 없잖아 있는데 최근에 웨이보는 저는 웨이보에서 이 그 분사 분석권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보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한국이 4.5 세대에 가는 거는 이제 큰 도약과 혁신을 이루었고 물론 그런 분들이라 해서 그 중국보다 한국이 더 잤다 이렇게 절대 말씀 안 하시죠. 하지만 한국의 4.5 세대 전투기 그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합니다. J20 같은 5세대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제 적절한 성능과 기능으로 만들어서 수출 시장에 성공할 것이고 그다음에 많이 무기 방산 세이지 하고 있다는 걸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무시를 해서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이제 기술을 받아온 국가가 이제 같이 수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폴란드의 FA50 전투기를 수출하게 된 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라팔 전투기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생각하면서도 프랑스는 사실 지금 현재 라팔 후속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 산업에서 주도권을 뺏길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KF-21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한국에 제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부산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한국으로 치면 한국 국방연구원에 소속되는 프랑스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대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한국의 방산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심사위원단 유튜브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위협적이고 프랑스의 방산 수출에 이런 데 대해서 경쟁력을 느끼고 있다. 그건 예전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방산 수출은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고진감래의 맛이 있는 산업입니다. 물론 이게 사업이 시작된다 했을 때 KF-21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2003년인데 이제 지금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이고 개발 기간 순수 개발 기간만 10년이 걸리는데 KF-21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방산 사업들이 원래 10년을 보고 앞으로 미래 성장을 보고 그 다음에 10년을 개발해 가지고 30년 동안 이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운용하는 이런 걸 장기 사업이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시면 좋은데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노여하거나 아니면 실망하지 않고 기다려보면 또다시 또 하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아시면서 저 같은 이제 방산 이슈라든가 국제 정책 그다음에 무기 체계에 대한 신무기 이야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